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여자예요. 이혼 사유는 남편이 제가 싫어졌다는 것이었는데요. 한때는 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던 사람이었는데 이혼할 무렵엔 함께 있는 것이 숨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다면서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난 후 그 인간과 재회하게 된 것은 응급실이었네요. 이혼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실래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같은 병원 의사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뒤 남편은 독립해서 새 병원을 개원했고 전 여전히 대학병원 응급실에 남아 있었고요. 시댁에서는 무척 잘 대해주셨는데 그 흔한 시집살이는커녕 명절에도 바쁘면 오지 않아도 되니 한가할 때 밥이나 한 끼 먹자고 권해주실 만큼 쿨하고 열린 분들이셨어요. 덕분에 남편과는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죠. 남편은 시댁 부모님의 도움으로 개원할 수 있었는데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병원에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남편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민한 건 둘째치고 점점 절 배우자가 아닌 도우미 정도로 여긴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청소는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불 빨래는 언제 했어? 숨 쉴 때마다 목이 쾌쾌해. 여보, 나 밤샘 근무하고 이제 들어왔어. 눈 밑에 다크서클 안 보여? 아, 그랬어? 그러면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대청소랑 이불 빨래 싹 좀 해. 하는 김에 에어컨도 좀 닦고 말이야. 에어컨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이 집엔 나 혼자 사는 거야? 어떻게 모든 일을 나만 해? 당신도 손 있고 발 있잖아. 심지어 당신은 야간 진료는 하지도 않잖아. 내가 밤새워 고생하고 온 날엔 당신이 살림 좀 해주면 안 돼? 나도 힘들어. 누가 당신 보고 안 힘들대? 그런데 집안일은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하기도 하잖아. 내가 해봤자 어차피 당신이 다시 하게 될 텐데 이왕 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하면 2번 일 안 해도 되잖아. 아, 서재도 좀 치워줘. 완전 엉망진창이야. 청소뿐만이 아니었어요. 반찬 투정까지 부리더군요. 어떤 날은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있는 대로 짜증을 내고 나가버리기도 했죠. 가장 대접도 못 받는 기분이라나 뭐라나요. 그래도 이런 남편을 보며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저렇게 예민해질까 하며 측은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인내심도 친정을 무시하는 태도 앞에서 결국 폭발했죠. 그날은 친정엄마의 환갑이었어요. 바쁜 남편 스케줄에 맞춰 일부러 식당을 점심시간에 예약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도 약속 시간과 장소를 여러 번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더라고요. 연락 한 통 없이 말이에요.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깜빡했어. 뭐?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생신을 잊을 수가 있어. 내가 며칠 전부터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 귀에 딱지 앉을 것 같으니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던 게 당신이야. 그런데 뭐? 깜빡했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돈 좀 보낼 테니까 장모님 드려. 뭐? 안 오겠다는 말이야? 지금이라도 와서 얼굴 비추고 가.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점심시간이라고 마냥 노는 줄 아냐? 지금도 할 일이 태산이거든. 아휴, 뭘 알아야 대화가 통하지. 하여튼 난 못 가니까 당신네 식구끼리 좋은 시간 보내.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기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남편의 병원으로 찾아갔고 거기서 본 풍경에 어이가 없었네요. 바쁘다던 남편놈은 간호사들과 모여 앉아 시시덕거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따져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체면도 있었지만 제 얼굴에 침 뱉는 짓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까스로 화를 참고 남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아니, 여기는 왜 쫓아온 거야? 몰라서 물어?
바쁘다며. 당신한텐 커피 마시는 일이 바쁜 일이니? 다른 날도 아니고 환갑이야, 환갑. 그런 날에 간단하게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어? 아, 깜빡했다고 했잖아. 이미 늦었는데 가봤자 눈치밖에 더 보여? 괜히 내가 가서 분위기 망칠 바엔 안 가는 게 서로 좋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일정 맞춘다고 이 근처로 예약했고 시간도 일부러 점심시간으로 잡은 거야. 그런데 당신이 빠지는 게 말이 돼? 그까지 환갑이 뭐라고 이 유난을 떨어? 그냥 생일이잖아. 1년에 한 번씩 있는 생일. 그까지 생일 때문에 병원까지 찾아와서 피곤한 사람 붙잡고 큰 소리 내야겠어? 남편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당당한 태도였고, 그런 남편의 손에 들린 커피를 빼앗아 그 당당한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요즘 당신 힘들다고 다 이해해주니까 나나 우리 집이 우습게 보이나 본데 정신 차려.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첫 외박이 있던 날이었네요. 도대체 언제부터 사이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가늠도 되지 않더라고요. 복잡한 생각에 잠겨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을 보며 애를 태우던 그때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가, 어제 사돈은 잘 만나고 왔니? 좋은 시간 보냈어? 다정한 시모의 목소리를 듣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네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주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진정이 되었고 그제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어제 그의 생신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요. 바쁘다고요. 그래서 병원 찾아갔더니 간호사들이랑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얼굴에 커피를 부어버렸는데 자기도 화가 많이 났는지 집에 안 들어왔어요. 뭐? 그러면 외박을 했단 말이야? 네. 병원 일로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녀석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가만히 있거라. 그날 저녁 시댁에선 저와 남편을 불렀고 시댁에 도착했을 즈음엔 이미 한바탕 난리가 났더라고요. 벼락같이 호통을 치는 시부와 그런 시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남편.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이 녀석아, 내가 너 이딴 식으로 집사람 마음고생시키라고 병원 열어준 줄 알아? 대학병원 있을 때보다 사는 게 편해졌으면 가정에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로 네 마누라한테 생색이나 내고 바쁘다는 핑계로 사돈 어른 생신도 나몰라라 해? 생색이 아니라 정말 피곤해서 좀 예민해진 거예요. 생신은 정말 깜빡했어요, 아버지.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 병원은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야? 이딴 식으로 굴 거면 지금이라도 간판 내리거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너 이 녀석, 다신 이딴 일로 집사람 눈에서 눈물 빼지 마라. 알겠어? 네, 알겠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약속해. 개원 당시 워낙 받은 도움이 커서 시부모님들 말씀이라면 꼼짝도 못하던 남편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심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용서를 구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잘하는 척도 했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의 마음은 이미 떠난 것이 느껴졌어요. 아니, 단순히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확신하게 되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둘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기분이 상한 일도 없었는데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한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혼자 고민을 하다가 남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동기에게 물어보기로 했네요. 꽤 긴 시간을 남편과 함께 보내는 친구이니 이유를 알지 않을까 해서였죠. 지연아, 혹시 우리 남편 요즘 무슨 일 있어? 원장님? 아니,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요즘 좀 이상해서
혹시 너는 알까 해서 연락해봤어. 요즘? 이상한 건 없었는데. 조금 예민하시긴 했지. 뭐 그거야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거 말곤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는데. 아, 혹시 우리 남편 여자 있는 건 아니겠지? 100번은 넘게 고민하고 물은 말이었는데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듣자마자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자신이 아는 한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죠. 뭐? 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 남편을 어떻게 나보다 더 모르니? 네 남편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진료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데. 친구들도 점심시간에 잠시 병원에 와서 보고 가는 게 전부고 따로 약속 잡는 일도 없으신 것 같고 말이야. 너도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다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 보면. 그러지 말고 쉬는 날에 잠이나 좀 푹 자. 서로 예민하다 보면 자주 부딪히고 또 그러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드는 법이야. 그래 알겠어. 우리 남편한텐 내가 이런 이야기 한 거 비밀로 해줘? 당연하지. 얼른 좀 쉬어. 믿었던 친구였어요. 동기들 가운데서도 친했고 무엇보다 유부녀이기에 이런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거라 생각했죠. 그런 친구의 조언을 듣고 나서도 이상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네요. 다들 뒷조사만 했다 하면 무슨 판도라 상자 열리듯 남편이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이 밝혀지곤 하던데 아니었어요. 허무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친구의 말처럼 병원과 집을 오가는 단순한 생활의 반복이었거든요. 가끔 친구를 만나기도 했지만 다 남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차를 마시거나 편의점에서 캔 음료나 마시곤 헤어지는 게 전부더라고요.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요. 병원에서 회식을 해도 1차에서 끝내곤 혼자 병원에 들러 나머지 일을 보곤 집으로 돌아오곤 했더군요. 딱히 뭐가 나오지 않아 다행스럽긴 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이상하게 변해만 갔으니까요. 그렇게 감정이 요동을 지던 어느 날, 남편 입에서 결국 이혼이란 말이 나오고야 말더군요. 그날은 웬일로 남편이 함께 외출을 하자고 하더군요. 밖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좀 하자고요. 그간 좀 소원하긴 했어도 다시 잘 지내볼 생각은 있구나 하는 마음에 한껏 꾸며입고 외출길에 나섰죠. 들떠서 밝은 목소리인 저와는 달리 남편은 건성건성 대답만 하더라고요. 여보,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기억나? 여기서 우리 첫 데이트 했었잖아. 기억해. 그때 우리 둘 다 밤새고 씻지도 못하고 와서는 어떻게든 데이트 좀 해보겠다고 샷 왕창 추가해서 먹고 버텼는데 부부가 돼서 오니 감회가 새롭다. 그렇지? 그렇긴 하네. 기계를 가져와도 이것보단 다채로운 대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따위로 굴 거면 다른 곳도 아닌 우리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오지나 말지. 이게 무슨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짓인가 했죠. 기분이 상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남편 역시 저를 뒤쫓아 집으로 돌아왔고요. 당신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내가 뭘? 할 말 있으면 똑바로 말해. 하루 종일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잖아. 꼭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내 눈치는 이리저리 살피면서 그러면서도 또 멍하니 딴 생각만 하고. 난 오늘 당신이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산책하자고 한 줄 알았어. 오늘 간 곳이 죄다 우리한테 좋은 추억만 가득했던 곳이니까. 그런데 당신은 시큰둥해선 대답만 겨우 하고 나만 들떠있고.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럴 거면 왜 굳이 나가자고 한 거야? 입으로 뱉고 나니 정말 하루 종일 무얼했나 싶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 씩씩거리는 저를 남편은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하루 종일 품고 있던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많이 고민해봤는데 우리 이혼하자.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목소리에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제가 유책 배우자라도 된다는 듯 말이에요.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이혼하자고. 나 이제 당신이랑 사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한 짓이 사실은 데이트가 아니라 당신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네? 말하자면 마지막 점검 같은 거였어. 맞아? 꼭 그런 건 아닌데 당신하고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더 확고해지긴 했어.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힘들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해? 그냥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당신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당신을 안 사랑해. 마음이 다 찢어지게 상처가 되는 말을 참 무덤덤하게도 하더군요. 마치 책을 읽듯 아무런 감정도 없이요.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남은 정도 없다는 듯 말이에요. 이젠 사랑하지 않으니 이혼하자는 말을 듣는데 스스로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 역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한 선택이니 그냥 저냥 되는 대로 맞춰가며 어떻게든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 그냥 참고 살아보려고도 했는데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혼만 해주면 재산도 섭섭하지 않게 줄게.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만 해줘. 나 당신이랑 소송 같은 거 할 힘도 없고 마지막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끝내고 싶지도 않아. 알겠어. 그래, 하자. 이혼. 구질구질하게 눈물이라도 흘리며 매달릴 거라 예상했었는지 남편은 그제야 놀란 눈을 하고는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왜? 내가 울면서 매달리기라도 할 줄 알았어? 아니, 그건 아닌데 좀 더 이유를 물을 거라고는 생각했어. 나 싫다는데 물어서 뭐해. 들어봤자 상처만 깊어질 텐데 뭐. 당신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당신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 그냥 저냥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려고 맞춰가고 있었던 거지. 당신 말대로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니다 싶으면 애 없을 때 헤어져야지. 그렇긴 하지. 당신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사실 나 진짜 비참해. 하지만 어쩌겠어. 이혼하자는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말 나온 김에 하루빨리 이혼하자.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는 남편과의 이혼은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간단하게 끝이 났어요. 결혼할 때는 상견례니 혼수니 함께 살 집이니 고민하고 하나씩 해결하기 바빴는데 그런 결혼보다 이혼이 더 빨리 끝나더라고요. 남편은 약속한 대로 재산을 나눠주었고 시부모님께 이혼 사실을 전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물으마. 너 지금 이혼하면 너에게 해주던 모든 것들 다 끊을 것이야. 네가 이때껏 벌어들인 것 빼곤 다 뺏기는 신세가 될 텐데 그래도 이혼할 거야? 네, 아버지. 이미 되돌리기엔 늦었어요. 제 마음도 마음이지만 이 사람도 저한테 이제 마음 없어요. 한 공간에 있는 게 숨이 턱턱 막히기 싫은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남편의 말을 들은 시부는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물으시더군요. 아가, 네 생각도 같다 이거니? 네. 제가 싫다는 이 사람 말 듣고 생각해보니 별반 다르지 않은 마음이더라고요. 당시엔 싫은 마음까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마음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도 싫다는 사람하고 저도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님. 일이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일이냐?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워 네가 마음고생 많이 했겠구나. 우리가 미안하다, 아가. 아니에요. 두 분은 최선을 다해 잘해주셨는걸요. 이 말을 들은 시부와 시모는 더 화가 났는지 남편을 보며 무서운 얼굴이었죠. 아마 이게 진작 마음이 떠난 남편이
이때껏 제 곁에서 버텼던 이유였겠죠. 너는 각오하고 있겠지? 우선 카드부터 내놓거라. 집도 처분해서 줄 건 주고 남는 건 가지고 오고, 병원은 들인 돈이 있으니 다 갚을 때까진 월세로 있으면서 투자금부터 갚거라. 너하고 세아가한테 주려고 했던 건물은 없던 일로 하마. 늘 말씀하신 대로 남편에게 해주던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시더군요. 상속 명목으로 주시려 했던 건물도 없던 일이 되었죠.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건물은 이 사람과 결혼하기 전부터 주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결혼 이혼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그것까지 없던 일로 하다뇨. 네 이놈, 네 놈이 뭐 하나라도 받고 싶었으면 이토록 당당한 태도가 아니었어야지. 네 놈이 오늘 여기 와서 적어도 미안한 기색이라도 내비쳤다면 내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언젠가 건물은 주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미안한 척만 하지 진심 어린 반성이란 없지 않느냐? 겉으로 나타나는 게 그 정도인데 네 속은 오죽하겠어. 모르긴 몰라도 잔치가 열려도 10대 번은 더 열렸겠지.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고요. 편하진 않아도 미안하지도 않다는 뜻으로 들리는구나. 아니요. 저도 죄송하고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에휴, 더는 듣고 싶지도 않다. 내가 병원을 남겨둔다고 해서 괜한 기대는 하지 말거라. 말한 대로 투자금이 적지 않기에 그 돈은 회수하려고 남겨두는 것이니, 그러니 허튼 짓 하지 말고 빚이나 잘 갚아. 시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월세를 내는 대신 병원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이미 마음 떠난 사람과 이혼하면서 재산이라도 넉넉히 받아왔으니 그만하면 괜찮은 이혼이다 싶었죠. 거기에다 남편이 가진 것까지 다 신기루가 되어 사라졌으니 복수도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제대로 된 이유는 끝까지 알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단순히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은 아니었기에 더 조사를 해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다 할 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늘은 저와는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전 남편과 이혼하고 2달쯤 뒤 이혼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복수도 하게 되었고요. 그날도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은 응급실이라 늘 긴장된 상태로 대기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심하게 두근거리더라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집에 무슨 일 있어? 이혼한 돌싱녀가 집에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그냥 계속 뭐가 이상해. 느낌이 싸해. 그렇게 주변에서도 제 불안을 느낄 정도의 싸한 예감이 이어지던 그때 큰 교통사고로 인해 긴급한 상황의 환자가 연이어 들어오더군요. 급하게 환자를 향해 달려갔고 환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환자는 바로 남편과 제 동기 친구였거든요. 전 남편의 호의로 한 차에 타고 있었다기엔 새벽 3시에 가까운 시간. 누가 봐도 불륜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임신 상태더군요. 아빠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도 없는 아이를 말이죠. 멍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그제야 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며 속이 뻥 뚫리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배신감이요? 그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2사람이 저를 속이고 어떻게 외도를 저질러 왔는지 그 과정이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더라고요. 흥신소에서도 2사람의 외도 증거를 잡지 못한 이유는 병원에 있었죠. 병원에는 뒷문이 있었는데 간호사들도 알지 못하는 전 남편의 진료실 뒤편에 있는 작은 문이었어요. 상간녀는 그곳으로 몰래 오가며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거죠. 우선 상간녀의 남편과 전 시부모님들을 병원으로 불렀어요. 상간녀의 남편 역시 알고 지내던 의사였던지라 연락처가 다 있기도 했고
두 사람의 외도에 대해 다른 증거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장소이자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더불어 상황이 상황인지라 전 남편에겐 보호자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했고요. 제일 처음 병원에 도착한 것은 전 시부모님들이었어요. 어찌나 놀라셨는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오셨더군요. 아가야,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 아들이 사고라니? 얼마나 큰 사고길래? 그게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일단 제가 사인해서 수술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어쩌니? 이 새벽에 왜 운전을 하고 돌아다닌 게야? 혼자였니? 아니면 누가 옆에 있었니? 그게 혼자는 아니었어요. 전 시모는 저의 곤란한 표정을 보더니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듯 손을 꽉 잡으셨고 전 시부는 두 눈을 질끈 감으시더군요. 저보다도 두 분이 더 상처를 받으신 듯 잡은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일단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수술 생각만 하기로 해요. 보호자 대기실 저쪽에 있으니 가셔서 몸부터 좀 녹이세요. 그래, 일단은 애 몸부터 생각합시다. 아가, 너도 얼굴이 좋지 않아. 따뜻한 것 좀 마시고 일하거라. 응? 네, 아버님. 그렇게 전 남편의 상태를 전하고 두 분을 진정시키고 응급실로 돌아왔는데 상간녀의 남편이 뛰어들어오더군요. 가운을 입고 뛰어들어오는 걸 보니 병원에 있다가 달려오는 길인 듯 했어요. 수민 씨, 우리 지연이 많이 다쳤어? 걱정하며 뛰어들어오는 상간녀의 남편을 보며 고민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굳이 둘의 불륜 사실을 지금 밝히는 게 맞을까 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지 못하면 나중은 없을 듯 했고 그렇다고 덮고 지나갈 만큼 바보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그 순간에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요. 그게 지연이는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전 남편이 많이 다쳤어요. 함께 있었더라고요. 전 남편이라면 그러면 둘이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단 말이야? 지금 이 시간에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일이 뭐가 있어? 설마 아니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는 상간녀의 남편을 보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이혼 통보를 들었을 때가 떠오르며 말이죠. 절로 나오는 한숨을 내쉬며 다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바로 상간녀의 임신 소식 말입니다. 그 설마가 사람 잡았네요. 엑스레이 찍기 전에 혹시 몰라서 검사했는데 지연이 임신이더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임신? 지연이가? 아니, 몰랐어. 임신이에요, 지연이. 한 5주쯤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아기는 무사해요. 상간녀의 남편은 대답이 없었고 저 역시 더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비교적 적게 다친 상간녀가 급한 치료를 마치고는 자신의 남편을 향해 다가왔거든요. 여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바람 피우고 있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왜 최 원장이랑 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 그게 말이야? 됐어. 많이 다친 거 아니지? 치료 받을 거 받고 퇴원하는 대로 이혼 준비나 해. 나도 바빠서 병원 가야 하니까. 상간녀의 남편은 더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다는 듯 상간녀의 말을 잘라버리고 병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상간녀는 그제야 제가 보이는 듯 언성을 높이며 따지고 들더라고요. 네가 우리 남편 불렀니? 응. 알다시피 보호자가 필요한 순간이라서 말이야. 때마침 연락처도 알고 있어서 불렀는데 왜? 왜? 지금 왜라는 말이 나와? 네 가정 깨졌다고 내 가정까지 깨겠다는 심보야? 야, 말은 바로 해. 내 가정도 네가
네 가정도 네가 깬 거야. 애초에 바람 피운 연놈은 너랑 저 새끼인데 왜 애꿎은 내 탓을 해? 네가 내 남편을 불렀으니까. 그러게, 누가 사고가 나래? 아니, 누가 바람을 피우래? 너도 참 뻔뻔하다. 어떻게 나한테 그딴 걸 따질 생각을 해? 검사 받으면서 양심도 같이 두고 왔니? 정신 차려, 이 상간녀야. 넌 상간녀 중에서도 악질이야. 어떻게 동기 남편이랑 그딴 짓을 저질러? 그러면서 뭐? 원장님은 바람 피울 리가 없다고? 내가 발 동동 구르며 너한테 고민 상담할 때 내가 얼마나 웃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당사자한테 그걸 묻고 있었으니 말이다. 너도 알지? 지금도 상간녀 소송은 가능하다는 거. 그냥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상간녀는 온갖 거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일터로 돌아왔어요. 그 새벽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은 흘렀죠. 그 후 상간녀는 이혼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듣기론 막상 이혼이 진행되자 상간녀는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혼했다더군요. 하긴 뱃속에 애도 있으니 나름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었겠죠. 그 아기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 역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이혼은 순순히 했으면서도 위자료는 주기 싫었는지 다시금 찾아와 득달같이 따지고 들더라고요. 뻔뻔하게도 말이죠. 야,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때문에 나까지 이혼하는 꼴 봤으면 됐잖아. 그랬으면 됐지. 꼭 상간녀 소송까지 해야겠어? 넌 이미 이혼도 했잖아. 어찌나 뻔뻔한지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네요. 그냥 내쫓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뱉어내는 말들이 너무나도 주옥 같아 대꾸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군요. 이혼하면 너희가 바람 피우는 게 없던 일이 되니? 너 때문에 내 가정이 다 찢어진 게 없던 일이라도 되냐 이 말이야. 그렇게 소송이 무섭고 돈이 아까웠으면 애초에 그딴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여기까지 찾아올 정성으로 차라리 용서를 구해보지 그랬어. 그랬으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야. 뭐 이미 늦었지만. 그래, 내가 다 잘못했고 너한테 죽일 년이니까 상간녀 소송 그거 하지 마. 우리 그래도 한때는 친구였잖아. 그러니까 소송만은 하지 말아줘. 응? 상간녀는 애원에 가까운 부탁을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결국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 하반신 불구는 물론이고 상반신도 한쪽은 마비 증상이 있는 상태였어요. 의사 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겪을 정도였죠. 즉,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신세가 된 전 남편을 보는 것은 전혀 슬프지 않았는데 슬퍼하는 전 시부모님을 지켜보는 것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간 친부모님처럼 잘 대해주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의 곁을 지키는 두 분을 챙기기 시작했고 그런 행동에 상간녀가 안달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혹시나 전 남편을 빼앗길까 조바심이 들었는지 어느 날은 전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절절한 사랑 고백을 하더군요. 저희가 비록 시작은 옳지 않았으나 마음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저 원장님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니? 너를 며느리로 받아달라 이 말이니? 네 눈엔 제 불구된 거 안 보이니? 그래도 상관없다 이거야? 네, 저는 상관없어요. 원장님 상황이 어떻든 전 원장님을 사랑해요, 어머님. 그러니까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살면서 정말 잘할게요. 저 받아주신 거 절대 후회할 일 없도록 잘할 자신 있어요. 그래, 그러려무나. 전 시댁에서 허락을 하니 상간녀는 부잣집에 시집갈 생각에 기쁜 내색을 감추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전 시댁에선 병원도 빼앗고 그나마 지원해주던 병원비마저 끊어버렸으니까요.
불구가 된 아들을 버리기는커녕 데리고 살아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냉정하게 구신 이유가 다 있었어요. 저와 전 남편이 이혼한 이유가 상간녀 때문이라는 걸 다 아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전 남편 옆을 지키고자 하는 상간녀의 의도가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죠. 여러 사람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며 살겠다는 그 추악한 의도가 말이죠. 위자료로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진 것도 모자라 거지가 된 사람의 병시중까지 들게 될 상황이 되자 상간녀는 뱃속의 아이를 핑계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아무리 제가 미우셔도 이건 아니죠.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주셔야죠. 아니, 치료받을 돈은 주셔야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니 이 이야기 못 들었나 보구나. 우린 우리 며느리랑 이혼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경제적인 도움은 주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니 네가 그렇게나 사랑한다던 우리 아들, 네가 알아서 잘 보살피며 살아보거라. 우린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면 이 아이는요? 알고 계시죠? 저 임신한 거. 그리고 이 아기 전 남편 아기도 아니라는 거요. 그러면 이 아기가 누구 아기겠어요? 이 아기 최 원장님 아기예요. 그러니까 아기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최 원장님 몸도 저렇게 되고 앞으로 원장님 인생의 자식은 이 아기뿐일 텐데 이러다 아기마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상간녀의 말에 두 분도 흠칫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아들은 불구가 되어 다신 이세를 보는 건 힘들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뱃속에 아들의 아기가 있다니까요. 멈칫하는 두 분을 보며 상간녀는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런 상간녀에게 저와 전 남편만 알고 있던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차마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한 사실을요. 야, 헛소리 좀 작작해. 네 뱃속의 아기가 그 사람 아기라고? 웃기고 있네. 내 전 남편 아기 못 가져.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배웠다는 사람이 이것도 못 알아들어?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던 최 원장 무정자증이라 아기 못 가진다고. 그래요. 전 남편은 무정자증이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죠. 부모님이 아시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 일단 숨기며 이세에 대한 마음은 그때 접었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전 남편의 아기라고 우겨대니 참 기가 다 막히더라고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상간녀는 고함을 질러대며 끝까지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너 지금 나랑 이 사람 잘 먹고 잘 살까봐 일부러 없는 말 지어내는 거지? 난 분명히 원장님 아기를 가졌는데 무정자증이라니. 아니, 무정자증이라도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 참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라도 우겨보고 싶은 것 같은데 우길 걸 우겨. 정 우기고 싶으면 나처럼 증거를 내밀어 보든지. 들어보니 네 전 남편 아기도 아니라던데 도대체 남자가 몇 명인 거니? 어디 숨겨둔 원장이 또 있기라도 한 거야? 뭐야? 너 지금 누굴 모함하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검사 결과를 봤으니 네가 임신한 것도 저 사람이 무정자증인 것도 확실한데 아기 아빠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선 다른 가능성이 떠오르지 않겠어?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설마 이 여자 말 다 믿는 건 아니죠? 지금 저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고 화가 나서 이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 말 믿어주셔야 해요. 전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에 상간녀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충격이 크신 듯 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상태도 충격이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해대는 상간녀의 언행에 대한 충격이 더 큰 듯 했으니까요. 닥치지 못해? 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출산하면 밝혀질 것이고 그때 유전자 검사에서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너에게 사과하고 내 재산 전부를 네 뱃속의 아기한테 물려주마.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게야.
감히 다른 것도 아니고 핏줄을 두고 장난친 죄는 받아야 하지 않겠니? 전 시부는 처음 보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상간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상간녀는 뒷걸음치며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아니에요. 정말 저는 맹세코 다른 남자는 없었어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확신한다니 출산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겠구나. 들어보니 대하 유전자 검사도 있다고 하던데 그걸로 진행하자꾸나. 네 말대로 네 뱃속의 아기가 우리 아들 핏줄이라면 우리한테 귀한 손주인데 힘들게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을 끝낸 전 시부는 눈짓으로 상간녀를 붙잡아달라고 부탁해왔고 전 상간녀를 붙잡았어요. 붙잡힌 상간녀는 발악하며 고함을 질러대더라고요.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너 태아 유전자 검사가 쉬운 줄 알아? 아직 합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라고!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홀몸도 아닌데 합법이든 불법이든 빨리 검사해서 확실해지면 돈도 펑펑 쓰고 너도 아기도 좋은 거 아니야? 당당하다는 애가 왜 이래? 이거 놔! 혼비백산.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네요. 상간녀는 있는 힘껏 저를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그런 상간녀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더군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정신없이 도망치는데 그 꼴 참 보기 좋다 싶었네요. 그 후 상간녀의 소식이 들려온 건 정확히 1년 뒤였어요. 아기를 안고 자신의 전남편 앞에 나타난 상간녀는 뻔뻔히도 임신 주수를 착각했었다며 이번에는 전남편의 아기라고 우겨댔다고 하더라고요. 순순히 넘어갈 리 없었던 전남편은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결과는 당연하게도 그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떠들썩했다고 동기들이 알려주더군요. 이야기 들었어? 그 상간녀가 안고 온 아기 전남편 아기도 아니래. 이번에 우리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했는데 또 불일치.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어. 상간녀는 무조건 검사가 잘못됐다고 하고 전남편은 꺼지라고 소리 지르고 전남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살짝 기대한 모양이더라고. 하기야 그렇게 당당하게 아기 안고 나타났으니 나라도 기대는 하겠다. 좀 당당했어야지. 뻔뻔하기는 진짜 뻔뻔하다. 금방 밝혀질 거짓말을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그나저나 네 전남편 애는 확실하게 아닌 거 맞아? 확실하게 아닌 거 맞아. 그건 내가 확신할 수 있어. 그래서 걔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긴 또 주랭랑 쳤지 뭐.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겁났는지 도망가더라. 들어보니까 친정에서도 남 부끄럽다고 나 몰라라 한다던데. 꼴 좋다. 그러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그딴 짓을 하래? 벌 제대로 받는 거야. 네 전남편도 그렇고 그 상간녀도 그렇고. 그러면서 진짜 아기 아빠는 누구인가에 대해 한동안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거리기도 했죠.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전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해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집에서는 관리가 힘들고 재활도 함께 진행해야 하니 요양원에서 지내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죠. 휠체어 신세가 된 전남편을 보니 아무래도 마음이 좋진 않았는데 그런 마음조차 확 날아갈 만한 일이 있었네요. 퇴원하는 날 저를 향해 갖은 악다구니를 쏟아냈으니까요. 또 내가 이 꼴이 돼서 속으론 통쾌하지? 아니, 내가 교통사고 난 것도 네가 속으로 빌고 또 빌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악밖에 남지 않은 전남편의 말을 듣는데 정신이 확 들었어요. 저딴 인간에게 동정심을 남기다니 참 순진하고 멍청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야, 정신 차려. 네가 알다시피 나 무당 아니고 간호사야. 네가 말아먹은 네 신세 내 탓으로 돌릴 생각 말고 재활이나 잘 받아. 이제 옆에서 도와줄 여자도 없는데 혼자 잘 살아가야 할 거 아니야. 야, 너 진짜 내가 가만 둘 것 같아? 네가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네가 인간이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몰라? 내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본인 인생도 그따위로 망쳐놨으면
이제라도 반성이란 걸 하고 좀 똑바로 살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설사 내가 잘못했다고 쳐도 이런 신세가 될 만큼 잘못한 건 아니잖아. 난 억울해. 억울하다고. 난 너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정도 깨지고 인생도 망가졌어. 내 잘못은 하나도 없었는데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그런 내 앞에서 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니? 내 원망이나 하고 싶냐고. 넌 정말 끝까지 나에 대한 배려나 미안함 따위는 전혀 없구나. 너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이혼할 때도 나지 않았던 눈물이 그제야 나더라고요. 울면서 고함을 질러대자 전 남편도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멍하니 바라보더군요. 놀랍기도 했겠죠. 울며 불며 매달릴 거라 생각했던 순간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여자가 악다구니를 쓰고 달려들어야 할 순간에 눈물을 흘리니 당신은 부모님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런 꼴을 보일 수가 있어? 나한테나 부모님한테나. 다리만 망가진 채로 살아. 마음까지 망가뜨리지 말고. 본인 말고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란 말이야. 전 남편은 그제야 뒤에 서 있는 부모님이 떠올랐는지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나마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은 남아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그 후 전 남편을 보는 일은 없었어요. 가끔 전 시부모님과는 만나 식사를 하거나 시간을 가지곤 하는데 그때도 전 남편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안부와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곤 해요. 한 번은 전 시부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가, 넌 재혼 생각은 없니? 네? 재혼이요? 아,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봐. 너희 부모님도 내심 네가 다시 시작하길 원하실 거야. 우리도 그렇고 말이야. 우리 아들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네 잘못은 없었잖니. 세상 남자들이 다 우리 아들 같진 않아. 가정적이고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이도 아직 젊은데 잘 생각해 보려무나. 너 시집 간다고 하면 혼수는 우리가 해주마. 네가 정말 딸 같아서 하는 말이야.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 대답은 잘 생각해 보겠다 했지만 재혼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마음에도 정해진 양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전 남편에게 온 마음을 다 쏟은 것 같거든요. 사랑도 미움도 무관심도 말이에요. 언젠가 이 마음들이 다시 채워진다면 그때는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전 병원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많은 일이 있기도 했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요. 갈림길에 서서 고민을 하는 단계라고나 할까요? 요즘엔 유아교육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기대되는 요즘이네요.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